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저한테 요즘 많은 분들이 요즘 일본 경제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즘 수치상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살아나다니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 경제 성장률도 진짜 5% 넘는 수치를 찍기를 하지 않나.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던 국가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3%대를 지금 찍고 있어요. 목표 물가 지표인 2%보다 높은 수치죠. 뿐만 아니라 소비가 살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수치 살아났죠. 소비 살아났죠.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의 상승은 아니지만 3%는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던 나라가 3%까지 찍었다라는 건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일본 학자 분들 중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난 거, 그럼 일본 경제 이제 살아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절대 남의 나라 무조건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가 진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히려 전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이렇게 수치상에 가장 호조를 보이게 된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앞에 킹핀, 다른 요인도 설명할 게 몇 개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킹핀 역할을 하는 건 지금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실질 이자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일본의 실질 이자율이 2013년에서 15년 사이가 마이너스 3%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4%대까지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 상태예요. 마이너스 4% 정도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맡기면 95만 원만 돌려준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은 그동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의 평생 직장이라는 그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이 높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엄청난 비용이다라는 인식이 많아지게 됐고, 아웃소싱을 주거나 용역을 처리한다든가 또는 파견직도 받고, 그리고 임시직, 계약직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들이 뭐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했을까요? 당연히 이 직원들은 내 평생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교육 투자, 그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본을 높이기 위한 투자들 당연히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래 이런 곳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산업 구조와 일본의 역량이라는 건 철저히 20세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제조를 잘했던 국가로서 거기에 모든 산업 생태계와 국가 생태계가 파인 튜닝 되어 있거든요. 대학에서 육성하는 학과들의 숫자도 거기에 육성되어 있고, 대학에서 지도교수로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철저히 전통적인 메카닉 기반의 제조, 이런 것들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 제조를 잘하기 위한 전후방 산업인 소재나 기계장치나 부품 이런 것들까지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인력 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마이스터 고등학교 비슷한 그런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도 그런 학과들이 증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좀 늦었구나, 우리가 빠르게 좀 시프트 해야겠다. 그럼 대학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 전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기업 현장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 직원들에게 그걸 전환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처럼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가 다 디지털이 돼버린 세상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전환에서 더더욱 IT 기반의 많은 인력들, 그리고 뉴 비즈니스, 그동안 우리가 모색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죠. 배터리를 비롯해서 그런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더욱더 필요하게 됐는데, 그 인력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고요. 그나마 공급되는 인력이 한정된 인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너 우리 회사 와, 이렇게 얘기할 방법은 하나죠. 인건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 MZ세대들은 30년 전에 아버님 세대와 똑같은 급여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급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초고령 사회가 지난 지 한 20여 년이 지난 전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를 가장 먼저 걸어가는 나라가 일본으로서 기존의 전통 부분에 본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마저도 일본의 MZ세대들이 웬만하면 찾기가 어려운 거죠.
후배가 자꾸 들어와야, 계승자가 들어와야 걔네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뭘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전체 파이가 작아졌죠. 청년층이 줄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층은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일본도 사회의 어떤 기초적인 복지라든가 인프라망은 그래도 잘 갖춰진 나라라서 저는 그냥 알바적으로 살게요.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일했다가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고 이런 거 할게요. 이런 독특한 그냥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는 줄었는데 그런 가치관 있는 사람들까지 또 빼버리니까 그나마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숫자가 작아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의 교섭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얼마 주실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여가 올라간 겁니다. 자, 급여가 올라갔는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돈을 안 쓰면 바보죠. 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물론 앞으로 물건 가격이 더 싸질 것 같다라는 인식 때문에 소비를 자꾸 뒤로 미룬 것이지만 실질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 것은 지금 돈 안 쓰면 손해를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돈 안 쓰고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은행에 넣어놓을 때마다 우리 보관료 뗄 겁니다. 빨리 돈 쓰세요. 이게 바로 일본의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서 디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든 없애서 지금 당장 소비를 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된 겁니다. 근로자들은 월급이 예전에 비해서 인구 구조적인 면, 산업 구조적인 면으로 변화가 생겨서 급여가 올랐고요. 그리고 실질 금리는 역대 최저를 지난 15년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찍었어요. 그럼 할 일은 하나죠. 야, 돈 써도 되겠는데? 나 급여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지금 돈 안 쓰면, 지금 부동산 안 사고, 지금 자동차 안 사면 손해야. 금리가 마이너스야. 야, 집 사자. 야, 부동산 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가 살아난 거고, 부동산도 일부 살아난 거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워낙 활성화시켜준 회사들 다 있다 보니까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나는 그 휴양지에서 일하다가 보고할 때만 도쿄나 오사카로 올 거야, 이런 직원들까지 생기면서 지방의 한정적인 일부 지역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집값이 들썩들썩대는 도는 세상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기폭제를 더하자면 엔화 가치 하락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되니까 이제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일본 관광들을 많이 오게 됐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일본의 소비 시장, 서비스 부분의 시장이 또 활성화됐고요. 그게 또 일본의 이런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 질문은 그거죠. 교수님, 그럼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까? 당연히 계속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첫째, 이렇게 이례적인 마이너스 이자율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오래 버틸 수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국가의 펀더멘탈이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길이 막달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뭐래도 마지막까지 해보자, 진짜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베팅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놔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일자리 부족,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일자리가 부족해서 인건비 올려주고 그것 때문에 소비가 살고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일본이 요즘 얼마나 사람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대목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게 잘 보도가 안 됐는데요, 올해 초에 기시다 내각에서 뭘 강제했냐면 일본의 상장 기업들 전부에게 일본 도쿄 거래소를 바탕으로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상장 회사들은 모두 사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고 그 교육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공시자료에 모두 다 집어넣어라, 이거를 강제했어요. 원래 공시자료라고 하면 저희 회사요 이렇게 돈 벌었고요, 수출 얼마나 했고요, 기술 개발 얼마나 했고요, 이런 아웃풋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적어 놓잖아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어떻게 보면 미들 레벨에 해당되는 거, 이 인적 자본들이 결국 재무적인 성과도 내고 기술적인 성과도 내는 건데, 그 인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너희의 노력도 거기 적어야 되고, 인적 자본 육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거기에 적으라고, 공시자료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상장해서 모두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벙벙하게 요구하면, 저도 예전에 정부기관에서 일했을 때, 그리고 기업들에게 컨설팅 해줄 때 뭔가 기업이 숨기고 싶거나 조금 패키징을 하고 싶은 거 가끔 부탁하거든요. 교수님,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면 저희가 조금 더 좀 그럴싸하게 보일까,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러면요 이거 숫자로 공개했다가 딱 드러나니까
보니까 이런 약간 미사오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안 하신 건 아니니 그래도 뭐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이렇게 도와드린 적도 있고요. 정부기관에서는 사실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이거 여담입니다. 이건 일본 얘기는 아닌데 가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정책 10대 전략, 뭐 100대 전술, 그 다음에 1000개 특허 딱 이렇게 숫자가 맞춰진 건 다 뻥인 거죠. 어떻게 10개, 100개, 1000개를 딱 맞춥니까? 그 숫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들이 필요한 전략과 전술과 기술을 세보면 3개인데 8개 전술이 필요하고 특허는 736개 정도가 출원하는 게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재정을 쓰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숫자가 안 예쁘잖아. 100대, 1000개 이렇게 맞춰봐. 이런 게 있어요. 뭐 아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3개씩 맞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 정말 시급한지 이번에 공시자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 도쿄 거래소에서 중심이 돼서 19개 세부 항목을 정해줬어요. 이 19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 육성하고 있는지 다 적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을 때 글자로 쓰면 미사오구가 들어가면서 두루뭉실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화하거나 시각화해서 제시해라고 그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인력이 바닥이 나고 있고 육성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19가지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 세부 테마도 되게 재밌어요. 기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모든 분야가 다 적혀져 있는 거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들어가 있다는 건 요즘 MZ 세대들이 조직 생활을 하기보다는 혼자 어디서 일하거나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이렇게 조직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저는 싫어요 하고 나가는 그런 이게 뭐 꼭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기질이죠. 선택이고 방식이고요. 그런 걸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소양도 좀 길러봐라. 이런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람 품귀 현상이구나. 그게 일본의 상황이구나. 확실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력 양성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일본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많은 돈을 인적 자본에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투자 전에 고용 구조에 대한 개편이 같이 수반돼야겠죠. 내 직원이어야 투자하는 거예요. 내 직원이 아닌데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일본이 다시 지금 유연화된 고용 구조에서 다시 옛날처럼 평생 직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고용 구조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데 본질적인 그 인적 자본의 투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인적 자본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청년들은 교육 시켜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아해서 달려들어서 가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죠. 사람은 다 자신의 가치 판단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나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저 일은 내가 억만금을 줘도 안 해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전통 산업 부분에 해당되는 이 모노주쿠리라고 불리우는 숙련된 기술 제조 공정 이런 분야는 정말 그 도제식으로 그 윗분들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에게 하나하나 계속 잔소리 들어가면서 배워야 되고 이게 몸으로 체화되는 데는 십수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내하고 그분한테 옆에 바짝 붙어서 계속 배운다? 야, 요즘 젊은이들 마인드 안 맞을걸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지금의 일시적인 호황은 부족한 인적 자본을 결국 다시 벌충하지 못해서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경제 환경 구조마저도 실질 금리가 가장 최저의 마이너스까지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는 건 어느 나라 정부도 쉽게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일본 경제를 제가 낙관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일본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육성해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청사진과 비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죠. 그런데 저는 정부 부분에서 13년을 일원했던 사람으로서 그 일본에서 발표된 문서 내용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요. 그거 작성한 사람들이 뒤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요 구절이 나오고 요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건 여기다 배치했는지 제가 그 짓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보여지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실 있는 걸 잘 정리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잘 내실 있게 보이려면 어떤 보도 자료를 내면 좋을까가 선행이 됐고 실제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해보자가 아직까지는 일본의 상황인 듯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 판단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마지막 몰핀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뭐 몰핀까지 맞는 건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본적인 대안은 찾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 경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셨을 텐데요. 조금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